안녕하세요. 미래에셋생명 언택 부동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부 세션을 맡은 정보현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좀 크고 예측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건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하고도 싶은데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부동산 투자나 자산 관리에 힘쓰지 않고서는 부를 축적하거나 유지할 수는 또 없는 일이죠. 더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물가 오르고 남들 돈 벌 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으려면 실거주 한 채도 잘 검토하고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미래에셋생명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개인과 법인, VIP 고객의 부동산 평가와 투자자문 등의 부동산 관련 고민의 해법을 찾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있고 그러면서 바로 피부로 체감하는 속도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고민, 우리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 포지션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연구 내용을 향유하고자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매수 대기 중에 조급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김포, 파주로 갭 투자 가야 할까요? 일단 전세 살고 2년 후에 집을 사는 건 또 어떨까요? 무거운 세금은 어떻게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보고 겪는 시장, 이 대상은 하나지만 참여자는 각각 놓인 상황이 다르죠. 구분지어 고민을 살펴보죠.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무주택, 1주택, 2주택 이상 다주택 이렇게 세 가지 포지션으로 나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전략이 다릅니다. 먼저 각 포지션별로 자산, 자본 시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의미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입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정론자여서 안 사거나 또는 아무 전략이 없었거나 무주택 포지션은 본인의 이런 의도와 무관하게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동산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 자산 가치와 기회비용의 타격이 가장 큰 포지션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운동장이 있고 이 운동장 안에 식량과 재화는 수박 10통이 유일하고요.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은 10만 원이라고 할 때 과연 수박 한 통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이 될까요? 개당 1만 원의 수박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죠. 지불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었는데 꼬깃꼬깃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더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수박은 10통 그대로이고 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 이 상황에서 과연 수박 한 통의 가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만 원이었던 가격이 2만 원으로 돈이 늘어남과 동시에 상승하겠죠. 무주택 포지션은 이 운동장에서 수박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스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장은 이 반대로 가격 하락으로 전개될 수도 있죠. 같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매입하길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시장을 전망하고 하락하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100% 투자이기 때문에 그게 현명하겠지만 무주택 포지션에서는 시장 전망에 의존한 매입 결정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주식 투자가 아니라서 집은 1주택이 되어야 가격 등락에 큰 영향이 없는 시장 중립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또는 준비됐을 때 매입하길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단순한 자산 취득을 넘어서 한 사람에게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과 불안한 심리 탓에 매수를 생각보다 쉽게 결정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제 꼭지니까 전세 살다 매매해야지 했으나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집을 보면서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영역이고 또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회비용 상실이 너무도 큽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런 박탈감과 자산가치 상승에 편승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이면 기본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임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취득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거래 원인은 청약과 매매 두 가지가 있죠. 청약을 통해 집을 취득할 수 있다면 현 시장에서는 단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기 지역 내 분양시장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당첨 확률이 또 낮아지고 일부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점 84점 중에 무주택 기간의 기산 시점이 30살부터인데다가 부양가족 배점이 높아서 아무래도 집을 가장 수요로 하는 젊은 세대층이 오히려 가점이 낮아서 당첨이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는 또 희망 고문을 참지 못하고 최근 또 가장 큰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약 없는 청약 계속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확 매매로 돌아서 버릴까요? 이렇게 청약과 매매 사이에서 고민하는 고객에게 기준이 될 만한 청약 가점은 45점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이상이면 청약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립니다. 작년 서울 기준 당첨 가점 평균 추이가 53.3점이니까 인기 지역은 가점 관리를 더 하셔서 노크를 하시고 다른 광역시나 그 외 지역은 가점이 좀 더 낮을 확률이 높아서 선택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가점이 40점이 채 안 되는 고객께서는 매매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무엇을 사야 할까요? 개인이 각자 생활권에 맞는 정주 여건이나 동선은 제가 지금 다 체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투자성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시장을 좀 분류를 해드릴게요. 먼저 가급적 신축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은 정책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또 무엇보다 조합원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수요가 신축 또는 고신축으로 변모할 것으로의 이동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신축이 어려우면 준신축이나 15년 차 이하까지는 수요가 꽤 꾸준해 보입니다. 서울은 공급 감소로 이러한 신축의 희소성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백 가격 떠받침 현상, 이 하방 경직성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서 대출 규제에도 레버리지를 통한 구매력이 좀 닿는다면 내 집 마련해도 좋은 결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마용성, 노도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혹시 김부검, 안시성, 오동평 이런 단어들도 들어보셨나요? 공통점은 바로 풍선 효과로 규제를 피해 자금과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일컫는 말들인데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고 거주 요건이나 전매 등 되파는 행위가 비교적 유연하게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비조정 지역이 LTV 대출 한도가 70%, 조정 대상 지역이 50%, 투기과열지구 40%, 9억 원까지긴 하지만요. 현재 경기도 일대 접경 지역 일부 제외하고는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 안 된 곳이 김포와 파주인데 대출을 통해 자금의 70%까지 조달을 하고 실거주 목적까지 있다 하면 단기 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버블 리스크에도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기 세력에 편승한 다주택 갭 투자로서의 풍선 효과만을 노리고 접근했다가는 향후 규제가 들어오면 엑시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잘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다음 1주택 포지션입니다. 먼저 자본시장에서 1주택자가 갖는 포지션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의식주를 필수 재화라고 하죠. 집 한 채는 투자 의미도 있지만 실거주 측면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법입니다. 주식은 그 자체로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한 주 취득하더라도 그 즉시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이 되지만 집은 그렇지 않고 한 채 있을 때가 시장 중립이고요. 실거주 외에 2주택부터가 오로지 투자의 목적이고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1주택은 하락과 상승에서 중립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주라는 효용 가치가 있어서 상승이나 하락장에서 매도 매수 없이 보유 가능한 것이 1주택 중립 포지션인 것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고민은 규제받지 않는 지역의 소액 갭 투자로 다주택자가 돼서 정부와 힘겨루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봐왔는데요. 갭 투자와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1주택 포지션은 실거주 계획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추가로 사면 전입을 6개월 내에 해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또 집을 사면 대출도 바로 회수당하는 등 이번 6.17 대책 이후로 더욱 깐깐해졌다고 보면 될 텐데요. 우선은 다변하는 이런 정책 상황 하에서 관망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천안, 아산 등등 지방 지역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다음 챕터에서 다주택 포지션 전략에서 해법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 이 포지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 비과세 한도 상품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챙기기인데요. 9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초과된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 적용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차익에서 과표를 줄일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요건이라서 꼭 챙겨야 하는 1주택자의 요건이 바로 비과세와 장기 보유 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주택자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주택이 보유수만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얽혀있는 경우의 수도 가장 많은 다주택자 포지션입니다. 과연 다주택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장 큰 고민일까요? 제가 상담하며 만나는 고객의 상황을 쭉 들어보면 물론 불확실한 전망이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고민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들 보셨나요? 아무래도 세금에 관한 고민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소유에 줄기차게 따라오는 요소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처분하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무겁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 장기보유공제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 보유기간 감안했을 때 처분 후 세후 실질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세금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팔지 않고 보유를 해볼까 했더니 이번에는 보유세, 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 인상안이 올해 적용은 좀 어려울 듯 합니다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많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실제 얼마나 세부담이 늘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강남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작년 보유세는 359만 원, 올해는 529만 원으로 170만 원이 늘어났고요. 같은 대치동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일명 레데펠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는 작년 보유세 520만 원에서 올해는 770만 원으로 25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170만 원, 250만 원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작게 느껴지십니까? 금액으로만 보면 170만 원, 250만 원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로 보면 1년에 무려 50%나 가까이 인상된 점, 그리고 시세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큰 상관없이 공시가격은 시세와 갭을 줄이기 위해 쭉 올라갈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유세는 한 번 납부하고 종결되는 성격이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다주택자의 포지셔닝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음마아파트와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둘 다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과연 어떨지 보겠습니다. 2019년에 2,450만 원에서 2020년 올해 무려 4,530만 원, 무려 4,5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0만 원 증가를 했고 상승률로 보더라도 무려 85%나 상승합니다.
만약 12.16 대책에서 언급된 세부담 상한 300%까지 적용되었다면 5,2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양도소득세 아니고요. 매년 내는 보유세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매년 중형 세단 자동차 가격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팔자니 양도세 고민,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고민. 세부담을 줄이거나 보유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 묘수는 없는 걸까요? 다주택자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여기서 다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등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크게 줄면서 8년 장기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두리 어장에 갇히는 것과 같다. 안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살펴보면 까다롭긴 해도 아직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주택의 요건은 4가지만 챙겨주세요. 첫째로 구청과 세무서에 둘 다 등록을 하고요. 둘째로 임대개시일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임대료 인상은 연간 기준이 아니라 회당 5% 이하이면 되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사업 개시 기간이 5년이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증여 전략입니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고 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보통 부모가 부동산을 주는 입장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증여세 부담 등 자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계획 수립에 더 중요한 키라고 할 수가 있죠. 5억, 10억이 넘는 부동산을 많은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가게에서는 증여 고민을 크게 할 일이 없죠. 그럴 만한 현금을 보유한 자녀라면 충분히 구매력을 갖추었을 거고 매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증여를 고민할 때 전체를 다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과 같이 일부 부채를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정부가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해 주었는데 이때 증여, 매도와 같이 출구 전략을 놓고 상담 문의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그 부채만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유리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담부 증여가 좋은 전략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시세 기준 현재 10억 상당의 주택이 증여 이후부터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2배 가까이 높이 상승을 해서 20억이 된다는 경우에 한해서 좀 유리할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판단되기 때문에 꼭 모든 경우에 부담부 증여가 다 유리하지 않다는 점 잘 양지하셔서 실행 전 전문가 상담은 물론 꼼꼼히 또 득실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도 그렇고 일반적인 증여를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곤 하는데요. 한시적 중과 배제 기간인 6월 말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수중자 분산, 즉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래 시점에 화폐의 시간 가치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자산 이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 가치가 있거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증여를 할 때 매매 사례가 빈번하지 않다라면 감정평가액으로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가의 8, 90%인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세금을 낮출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가액 1, 2억 차이가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낮출 수도 있어서 검토해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자금 출처의 조사가 더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 증여를 통해 이걸 명확히 하는 예방 효과는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저가 양수도입니다. 이 단어 익숙하신가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방식은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저가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얼만큼이나? 이게 관건인데요. 어려운 말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얼마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겨도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세와의 차이만큼 증여로 인식될 수가 있는데 요건만 갖춘다면, 여기서 요건이라 하면 특수관계인의 거래 시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한도 내 시가의 30%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보통 자녀가 되겠죠. 증여세 부담 없이 저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현금이 있는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모 입장에서 양도할 때 흔히 고민하는 방법인데요.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 시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규정에 따라 저가 거래는 일반 증여에 비해 세금 절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예를 들어서 보유주택 수, 사전 증여 재산 여부에 따라서 세무상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에 비해 저가 양수도 방식은 양도세의 부담은 늘어나고 증여세의 부담은 줄어들죠. 즉 취득가에 비해 현재 시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양도 차익이 적은 자산이라면 부담부 증여보다는 저가 양수도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장 양수 금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만큼의 금전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오고요. 다시 말해 당장 자녀에게 목돈은 없지만 장래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능력이 된다면 부담부 증여를, 당장 부모에게 지급할 목돈이 있다, 이렇다면 저가 양수도를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자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거래 방식에 따른 각각의 세부담액을 계산해 본 다음에 가장 나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부담부 증여, 일반 증여, 저가 양수도 등 구체적으로 주택 보유 수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함께 또 몇 가지 팁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자산 이전이라고 하는 이 큰 과업은 부모보다는 자녀의 구매력,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소득까지 발생돼서 더 효과적인 부의 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가 건물, 꼬마 빌딩의 증여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최근 꼬마 빌딩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형 오피스 빌딩이 아닌 보통 3층에서 7층 정도의 연면적 1000평 이하의 비교적 작은 상가 건물을 뜻하는데요. 가격은 이름인 꼬마만큼 귀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0억, 50억 정도의 가격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꼬마가 금리가 낮아지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어른 빌딩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지금 들어가려면 수익률도 낮고 가격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꼭 건물주까지는 아니어도 오피스텔이나 분양형 상가 등 월세로 노후 준비를 한다거나 저금리의 현금 흐름을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트렌드인데요. 이런 꼬마 빌딩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유사 매매가액을 찾기 어려워서 기준 시가로 평가해서 과표가 적고 월세라는 임대소득이 발생돼서 자산 이전을 하기에도 좀 유리했죠. 그래서 거래가 더욱 활발했었는데요. 이제는 종전과 달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될 기조로 바뀌면서 올해부터 비거주용 부동산의 자산 이전이 녹록치가 않아졌습니다.
수익 분석을 통해 장기 보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건물을 그러면 어떻게 이전하는지 좋은 꿀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로케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일대고요. 월세가 나오는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소유주인 부모님은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감정 결과 시장 가격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10억 2,050만 원이고요. 이 중에 토지 가격은 9억 370만 원, 건물 가격은 1억 1,680만 원으로 구성된 부동산입니다. 대지 면적은 40평이 되겠고요.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84.5평이고 사용 승인은 1989년 11월에 났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총합은 보증금 2,7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공실은 없지만 노후된 만큼 장기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보증금과 대출을 일으켜서 부담부 증여를 해볼까?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주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으려나? 아니면 철거하고 넘기면 땅만 증여하면 되는 건 아닌가?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증여세 내 현금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 여러 방법을 그려보실 거예요.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가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나누어져 있어서 아파트와 다르게 따로따로 물려줄 수가 있죠. 특히 지금 상황처럼 노후돼서 건물가액이 낮고 월세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이것부터 증여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건물부터 내려주는 거죠. 증여는 수증자가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증여세 납부를 해야 되죠. 이 경우 증여세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3개월치의 월세 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충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물 가격이 1억 1,680만 원, 따라서 증여세는 약 670만 원이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월세 3개월도 아닌 2달치만 합쳐도 600만 원이 준비됩니다. 자, 그 다음 3개월 차 월세부터는 토지, 즉 땅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월세는 제 생활비인데요. 전부 자녀한테 주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주라도 토지 사용료로 지주에게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금 출처나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본인 소득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매월 300만 원이라는 임대 소득이 더해지면서 물론 토지 사용료는 제외해야겠지만 더 빠르고 수월하게 자산을 이전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가 건물의 효율적인 증여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무주택, 2주택, 다주택자별 시장 포지션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각자의 고민을 대입해서 시청해 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가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